한국을 뚫는다 했습니까? 하하, 어림도 없는 소리 당장 집어치우시고 한국에 지금 당장 전화하시오.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 대통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중동의 밤하늘, 천사백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방공망의 완벽한 붕괴를 확신했고 믿었던 미국의 방패조차 절반도 막아내지 못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칠흑 같은 하늘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덮었던 초음속 미사일들이 정체불명의 방패에 가로막혀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위력을 목격한 나토 19개국은 즉시 미국의 무기를 걷어차고 앞다투어 한국산을 요구하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포기한 사막의 하늘을 지켜낸 경이로운 무기의 정체,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대한민국 방공기술의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케인입니다. 22년 동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구해 온 전략 분석가죠. 나토 회원국들의 방공 시스템을 평가하고 요격 확률을 계산하고 교전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럽 방산 싱크탱크, 그곳이 제 본거지였죠. 저는 그곳에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방공 체계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유럽 통합 방공망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방공 시스템이 없었죠. 저는 항상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전쟁에서 기적은 없다. 오직 계산된 확률만이 존재할 뿐이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장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제가 22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죠. 그런 저에게 2026년 3월은 평범한 출장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통제센터에 자문단으로 파견된 것이죠. 중동의 방공망 운용 상황을 분석하는 단순한 임무였습니다. 보고서 몇 장 쓰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그날 밤 중동의 하늘은 제가 알던 전쟁의 상식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방공통제센터.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2층에 자리 잡은 통제실은 수십 대의 모니터와 레이더 화면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죠. 천장에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야 근무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죠. 레이더 화면에는 민간 항공기 몇 대의 궤적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교 2명이 조용히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는 밤이라고 생각했죠. 내일 오전에 있을 브리핑 자료나 정리하자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비정상 신호 포착. 동쪽 구역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비정상 신호라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상업용 드론일 수도 있고 기상 잡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화면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표적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에는 20개, 30개.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표적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면 위에 물감을 뿌리듯 초록색 점들이 번져 나갔죠. 장교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표적 수 50 돌파. 아직 증가 중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갔죠. 레이더 화면 위에 초록색 점들이 마치 별처럼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방향에서 밀려오듯이요. 통제센터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무정이를 잡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고요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표적수 100 돌파.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도발도 아니었죠.
100개 이상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적인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선임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탄도미사일 궤적 확인, 다수 표적이 탄도 궤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순간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 단어 하나가 공기를 얼려버렸죠.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립니다.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요격 창구가 넓죠.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죽음의 화살이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한 발이라도 놓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싫은 수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저는 22년 동안 탄도미사일 요격을 연구해 왔습니다. 요격 확률 계산, 교전 알고리즘 설계, 방공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컴퓨터 화면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수 200 돌파!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교만이 아니었죠. 통제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화면 위의 숫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186발 확인. 드론 800대 이상 접근 중. 순항 미사일 다수 포함. 186발의 탄도미사일, 800대의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동시 공격은 제가 연구한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분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공격이 아닙니다. 포화 공격이었죠.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어 방공망 자체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요격 시스템의 처리 능력 자체를 초과시키겠다는 것이죠.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통제센터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방공 자산 배치도를 화면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선임 장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방공 자산 가동, 교전 준비, 패트리어트 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시스템이 활성화됐죠. 러시아제 판치르까지 모든 방공 체계가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중동 사막에 배치된 모든 방패가 일제히 들어 올려진 겁니다. 하늘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불꽃이 솟구치며 미사일들이 밤하늘로 치솟았죠. 레이더 화면에는 아군 요격 궤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선들이 초록색 점들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적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격 미사일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표적 3개가 나타났죠. 마치 끝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셋이 오고 셋을 막으면 열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공망이 압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죠. 만약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궤적, 사드의 궤적, 판치르의 궤적, 익숙한 패턴들이었죠. 22년 동안 연구해온 시스템들이었으니까요. 각 시스템의 발사 패턴, 상승 궤적, 교전 방식을 저는 눈 감고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처음 보는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도 아니었죠. 판치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연구해온 어떤 시스템의 궤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지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갑자기 방향을 꺾는 궤적.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그 궤적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저 궤적은 뭡니까? 패트리어트가 아닌데요? 장교가 잠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한국 시스템입니다. 청웅2입니다. 한국 시스템이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청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죠.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것은 나토 기준으로 검증된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증명된 적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겠지. 주력 방공망이 교전하는 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정도의 역할이라고요. 패트리어트가 주력이고 한국 시스템은 그 뒤를 받쳐주는 정도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몇 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청웅의 요격 미사일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전환하더니 탄도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죠.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화면 위의 궤적이 순식간에 표적을 향해 꺾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서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장교가 외쳤습니다. 격추 확인?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한 발 성공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시스템이든 한두 발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었죠. 하지만 곧이어 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레이더 화면에서 초록색 점들이 하나씩 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웅의 궤적이 닿는 곳마다 표적이 사라졌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미사일 방어를 연구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불안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미사일 방어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것, 나토 기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 그것이 저의 22년 경력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더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기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뭡니까? 그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미사일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폭발의 섬광이 간헐적으로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통제실의 장교들은 쉴 틈 없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교전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낯선 궤적이 계속해서 표적을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낯선 이름이 제 20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청웅. 그 이름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센터의 붉은 조명 아래에서 장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레이더 화면에는 여전히 수백 개의 표적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사드가 고고대에서 교전하고 판치르가 적어도 드론을 잡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왼쪽 구역, 청궁2 포대의 교전 화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궤적이 계속해서 표적을 지워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통제센터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궁포대 교전 개시. 동쪽 구역 탄도미사일 다수 접근 중. 우선 교전 대상 지정 완료. 이건 보조적인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청웅포대의 독립적인 교전 구역이 할당된 겁니다. 동쪽에서 밀려오는 탄도미사일 군집을 청웅포대가 단독으로 맡게 된 것이죠.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방공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입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물체를 공중에서 맞춰야 하니까요. 패트리어트도 때로는 실패하는 임무를 한국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의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의심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웅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발사 장면이 이상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발사할 때 엄청난 화염과 연기를 뿜어냅니다. 발사대 뒤쪽으로 불기둥이 솟구치죠. 로켓 엔진이 지상에서부터 전력으로 가동되면서 미사일을 밀어 올리는 방식이니까요. 그 장면은 제가 수백 번 봐온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웅의 발사는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튀어 오르듯 솟아올랐습니다. 화염이 없었습니다. 연기도 거의 없었죠. 마치 무언가에 의해 밀려 올라가는 것처럼 미사일이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약 10m 정도 올라갔을까요? 그 순간 갑자기 미사일 뒤쪽에서 불꽃이 터지며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이었죠.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먼저 사출한 다음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발사대가 특정 방향을 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사일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엔진이 켜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360도 전 방향 교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발사대 방향을 표적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표적이 뒤쪽에서 오면 발사대를 회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전쟁터에서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웅은 그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직으로 올려 보낸 다음 공중에서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사 방식만 놓고 보면 매우 영리한 설계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른 청웅의 요격 미사일이 엔진을 점화하자마자 방향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수직 상승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다시 비스듬하게 상승하면서 표적을 향해 돌진했죠. 그런데 그 방향 전환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은 날개의 공기역학적 힘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만 속도에 한계가 있죠. 특히 고속 비행 중에는 급격한 방향 전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웅의 미사일은 달랐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급정지한 뒤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움직였죠. 그건 날개만으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미사일 앞부분에 별도의 추력 장치가 있다는 것을요. 측추력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미사일 앞쪽에 작은 분사구가 있어서 가스를 내뿜으며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최종 단계에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떨어집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표적이 경로를 살짝만 바꿔도 빗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요격 미사일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청웅은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 대기가 극도로 희박한 그곳에서 마하 이상의 속도로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궤적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장교가 외쳤습니다. 직접 충돌입니다. 직격 파괴 확인. 직격 파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요격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편 방식이죠. 요격 미사일이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수천 개의 금속 파편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넓은 범위에 파편을 흩뿌려서 표적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청웅이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충돌 방식.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것이죠.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에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정확히 충돌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렵죠. 총알은 직선으로 날아가지만 탄도미사일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 총알을 움직이는 총알로 맞추는 겁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요. 저는 그 기술의 난이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 개발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또 하나의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격추 확인.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격추 확인. 또 하나. 세 번째 격추 확인. 표적들이 연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웅의 요격 미사일이 올라갈 때마다 레이더 화면에서 초록색 점이 하나씩 꺼져 나갔죠. 마치 밤하늘의 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통제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장교들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춰 있었죠. 무정이를 잡고 있던 손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연속 요격이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실패 없이 표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세워온 세계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죠. 미사일 방어의 정점은 미국이다. 유럽과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른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그 질서 안에서 신흥국에 불과했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상에는 한참 모자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마하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직격으로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연속으로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장교를 붙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전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이전에 실전 교전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이번이 최초 실전 투입입니다. 최초 실전 투입에서 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교전하고 사드가 교전하고 판치르가 교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청웅의 궤적만 보였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공중에서 방향을 꺾고 표적을 향해 돌진하고 직격으로 파괴하는 그 일련의 동작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 그것은 분석가로서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신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던지는 진심 어린 질문이었죠. 교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섬광이 터지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아직도 수십 개의 표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제 보고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더 이상 신흥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기술이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옆에 있던 장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전투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죠.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에서 마지막 표적이 사라지고 선임 장교가 공습 종료를 선언했을 때 저는 그제야 자신이 몇 시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손가락은 메모장을 잡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통제센터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전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장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하나같이 의자의 등을 기대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진짜 반응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생존의 안도감이죠. 방금까지 수백 발의 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나면서 오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의자를 찾아 앉았죠.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집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반이나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분석이니까요. 선임 장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교전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각 방공 시스템별 교전 결과를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방공 작전의 핵심입니다. 전투가 끝난 뒤 각 시스템이 몇 발을 쏘고 몇 발을 맞추고 몇 발을 놓쳤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죠. 이 데이터가 다음 교전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어떤 시스템에 어떤 표적을 배정할지, 어떤 순서로 교전할지 모든 것이 이 숫자에 달려 있죠. 장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화면에 교전 기록을 불러오기 시작했죠. 통제센터의 모니터에 하나둘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의 교전 결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숫자들이었죠. 22년 동안 이 시스템을 분석해온 저에게 패트리어트의 성능은 교과서처럼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과였지만 놀랄만한 수준은 아니었죠. 사드의 결과도 올라왔습니다. 고고도 요격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줬죠. 역시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판치르의 결과도 정리됐습니다. 적어도 드론 요격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죠. 여기까지는 제가 예측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 시스템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교과서적인 방공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궁2의 교전 결과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분석 장교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죠. 발사 횟수, 교전 대상, 요격 성공 횟수, 요격 실패 횟수. 각 항목이 채워질 때마다 저의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습니다. 모든 눈이 하나의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단 하나의 숫자죠. 이 숫자가 높으면 그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아무리 비싼 시스템이라도 전장에서는 종이방패에 불과하죠. 분석 장교가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96%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소수점 위치가 틀린 것은 아닌지.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6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화면 위에 떠 있었죠.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90%가 나왔다고 실전에서도 90%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은 통제된 환경이죠. 표적의 궤적이 예측 가능하고 전자전 방해가 없고 기상 조건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표적이 수백 개가 동시에 날아옵니다. 전자전 방해가 걸립니다. 기상 조건이 변합니다. 레이더에 잡음이 섞입니다. 요격 미사일끼리 간섭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실전 요격 성공률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실전 환경에서 80%만 나와도 우수한 성과입니다. 85%면 뛰어난 성과죠. 90%를 넘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96%라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가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죠. 발사 기록 하나하나를 되짚어 봤습니다. 교전 시각, 표적 유형, 요격 방식, 결과, 모든 항목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오류가 없었죠. 천궁2는 배정된 탄도미사일 표적 대부분을 격추했습니다. 그것도 직격 파괴 방식으로요. 파편 방식이 아니라 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산산이 부순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숫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22년 동안 저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해 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데이터를 수천 건 분석했고 사드의 시험 발사 결과를 수백 건 검토했죠. 이스라엘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에 비추어 봐도 96%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통제센터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확인 결과도 동일합니다. 통제센터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직후의 탈진감이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 뒤에는 경외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데이터에 편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천궁포대에 상대적으로 요격하기 쉬운 표적이 배정된 것은 아닌지, 교전 환경이 다른 시스템보다 유리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교전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천궁포대에 배정된 표적의 유형을 확인했죠.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가장 요격하기 어려운 표적이죠. 속도가 빠르고 궤적이 불규칙하고 요격 창구가 극도로 짧은 표적입니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96%를 달성한 겁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죠. 실전 환경, 탄도미사일 다수 교전, 포화 공격 상황, 전자전 환경, 요격 성공률 96%.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세계 방공 기술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 있던 영국군 연락장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도 데이터를 확인한 모양이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케인,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으니까요. 연락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이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나토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수준의 평가가 없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 온 사람이 한국 시스템의 실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신흥국의 빠른 성장 정도로만 평가해왔습니다. 나토 기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았죠.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만이 세계 최고라는 선입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선입견이 오늘 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96%. 그 숫자가 제 22년 경력의 균열을 만들었죠.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신흥국이 아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22년 동안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온 분석가가 처음으로 그 질서 밖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센터에서는 데이터 정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각 시스템의 교전 결과를 비교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화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청웅2의 96%. 그 숫자가 통제실 안의 모든 대화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방어의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걸프전까지, 이스라엘 방공전부터 최근의 분쟁까지. 그 긴 역사 속에서 방공 기술의 주인공은 항상 같았죠.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방공 기술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역사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나라. 불과 70여 년 전에는 자체 무기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군사기술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천천히 되새기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오늘 밤 이후로 저의 보고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게 됐으니까요. 저는 메모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통제센터의 붉은 조명이 꺼지고 일반 조명이 켜졌습니다. 밤새 이어진 전투가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오늘 밤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죠. 더 많은 미사일을, 더 정교한 전략으로 쏟아부을 겁니다. 그때 이 방공망이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을지, 천궁2가 다시 한번 96%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오늘 밤 이후로 저는 한국의 방패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리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통제센터의 장교들이 교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던 그 시간에 별도의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방공작전을 총괄하는 고위 장교들과 군수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아까 통제센터에서 봤던 긴장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임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방어는 성공이었습니다. 각 방공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했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다음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상황입니다. 그 순간 장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방공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사람들은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요격 성공률만 주목합니다. 96%다, 90%다 이런 숫자만 보죠.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방공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률이 아닙니다. 탄약입니다. 아무리 요격 성공률이 100%라 해도 쏠 미사일이 없으면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총알 없는 총은 쇠막대기에 불과하죠. 방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는 순간 수십억 달러짜리 첨단 무기 체계는 그냥 철덩어리가 됩니다. 군수 참모가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각 방공 시스템별 요격 미사일 소모량과 잔여 재고가 표시됐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모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교전에서 소모된 요격 미사일의 양이 엄청났죠. 패트리어트 포대는 수십 발을 소모했습니다. 사드도 상당량을 사용했죠. 반치르까지 포함하면 전체 방공망에서 소비된 요격 미사일의 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군수 참모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교전 패턴이 지속될 경우 일주일 내 주요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주일이면 고작 7번의 밤입니다. 오늘 같은 규모의 공격이 매일 반복된다면 일주일 뒤에는 하늘을 지킬 방패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이것이 포화 공격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적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적은 처음부터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반공 시스템을 고갈시키려고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한 발의 가격과 그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격하는 쪽의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요격하는 쪽의 미사일은 첨단 유도 장치와 센서가 탑재된 고가의 무기죠. 적은 싸구려 드론 수백 대를 먼저 보내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킵니다. 그 뒤에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을 보내는 겁니다. 방공망이 적과 드론을 요격하느라 비싼 미사일을 다 써버리면 정작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쏠 것이 없게 되죠. 이것이 현대 전쟁에서 가장 잔인한 계산입니다. 경제적 소모전이죠. 군수 참모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생산은 미국 본토에서만 가능합니다. 생산 속도와 운송 시간을 고려하면 재보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자동차 부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첨단 전자장비와 정밀 부품으로 이루어진 무기체계죠. 생산에 시간이 걸리고 품질 검사에 시간이 걸리고 운송에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이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은 몇 주 뒤에나 도착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까 통제센터에서 96%라는 숫자의 경외감을 느꼈던 그 장교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 자리를 불안과 위기감이 빠르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방공전의 딜레마. 이것은 제가 22년 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 하나였죠. 방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수비적인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쏠지 결정하죠. 수비하는 쪽은 그것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저렴한 무기를 대량으로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하는 쪽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정밀하게 사용해야 하죠. 이 비대칭 구조가 방공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한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추가 공격이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높습니다. 매우 높죠. 적의 전략이 소모전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일 리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전쟁의 본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기술의 싸움인 동시에 숫자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탄약이 바닥나면 끝이죠. 역사상 수많은 전투에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쪽이 보급 부족으로 패배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패는 아무리 강해도 결국 부서질 때가 온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군수 참모가 한 가지를 더 보고했습니다. 각 시스템별 탄당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 그 숫자들은 천문학적이었죠. 한 발에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수십 발씩 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적이 보내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그 미사일 한 발 가격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했죠. 이 계산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적의 편이라는 것이죠. 교전이 길어질수록 방어하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요격 미사일은 줄어들고 적의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어느 순간 방공망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까까지 96%라는 숫자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마저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96%든 100%든 쏠 미사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청웅2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저는 군수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청웅2 포대의 요격 미사일 재고는 어떻습니까? 참모가 잠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청궁 포대도 상당량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치된 포대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소모량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배치된 포대 수가 적다.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배치된 천궁2 포대는 몇 개입니까? 2개 포대입니다. 2개 포대라고요. 고작 2개 포대로 오늘 밤 그런 성과를 낸 겁니까? 저는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천궁2 포대가 10개였다면 어땠을까? 오늘 밤의 전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트리어트가 감당하던 부담의 상당 부분을 천궁이 나눠 가졌을 테고 그만큼 패트리어트의 미사일 소모도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2개 포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이 2개 포대만으로 96%를 달성했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포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참모들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요격 미사일 재보급 일정 확인, 교전 효율 개선 방안, 저가 드론에 대한 대응 전략 변경. 하나하나가 급박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결정된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숫자가 부족하면 패배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죠. 그런데 만약 뛰어난 기술과 충분한 숫자를 동시에 가진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요격 성공률로 탄약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천궁2를 떠올렸습니다. 96%의 요격 성공률, 직격 파괴 방식, 한 발로 한 표적을 확실하게 잡는 기술. 만약 이 시스템이 충분한 수량으로 배치된다면 방공전의 소모전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격 성공률이 높으면 같은 표적을 잡기 위해 쓰는 미사일 수가 줄어듭니다. 패트리어트는 높은 확률의 요격을 위해 하나의 표적에 2발을 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96%의 성공률이라면 한 발이면 충분합니다. 탄약 소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돌리며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쳐놓고 오늘 밤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되짚고 있었습니다. 포화 공격, 다층 방공망 교전, 청웅2의 등장, 96% 요격 성공률, 그리고 요격 미사일 재고 고갈의 위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전쟁의 열쇠는 방패의 강도가 아니라 방패의 지속성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문장을 적었죠. 천궁2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개 포대의 단 한 번의 교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했죠.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22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었죠. 이 한국 시스템은 단순한 방공 무기가 아니다. 전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창밖으로 사막의 새벽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하늘은 맑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수백 발의 미사일이 교차하던 그 하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적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더 치밀한 전략으로 쏟아부을 것이죠. 그때 이 방공망이 버텨낼 수 있을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저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이 전쟁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어젯밤 교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요격 미사일 재고 고갈. 그 문제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연락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케인,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자문단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긴급 군사회의. 어젯밤 전투 직후에 이미 한 차례 회의를 했는데 또 소집됐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통제센터에서 만났던 장교들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군복에 별이 달린 장성급 인사들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사람들도 여러 명 보였죠.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중동 전역의 방공망 배치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단 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고위 장성이 입을 열었죠. 어젯밤 공격에 대한 방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공망 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어젯밤 참모회의에서 나왔던 요격 미사일 재고 문제. 그것이 이 긴급 회의의 핵심이었죠. 군수 담당 장교가 일어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각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 재고 현황이 표시됐죠. 어젯밤 제가 봤던 숫자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소모율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었죠. 미국 측에 재보급을 요청한 상태였지만 생산과 운송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본토의 생산 라인에서만 제조가 가능한 무기였으니까요. 장성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재고로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까? 군수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공격 규모가 어젯밤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주요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이 매우 빠르게 소진됩니다. 재보급 없이는 장기 방어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있었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주문한다고 다음날 배달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첨단 반도체, 정밀 센서, 고성능 추진체 이런 부품들을 조립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죠.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은 몇 달 뒤에나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산 종속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무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면 공급국의 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전쟁의 운명이 자국이 아닌 타국의 공장 가동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장성들은 그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정부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체결한 방공 시스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관계자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 우리는 한국과 천궁투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죠. 천궁투 포대 10개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그만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놀라운 정보였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계약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깊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흥 방사국의 수출 실적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관계자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 배치 완료된 것은 10개 포대 중 2개 포대뿐입니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아직 인도 대기 상태죠. 2개 포대. 어젯밤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그 2개 포대가 현재 배치된 전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성 하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나머지 포대의 인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상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무거운 절망감이 서서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죠. 그것은 다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급함의 방향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선임 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긴급 공급 요청을 보내십시오. 나머지 포대의 조기 인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대뿐만이 아닙니다. 요격 미사일 추가 생산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요격 미사일 추가 생산 요청. 이건 단순한 군수 조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특정 국가의 무기 생산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재보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천궁2는 어젯밤 가장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96%. 같은 수의 표적을 잡는데 가장 적은 미사일을 소모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천궁2의 추가 배치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수 담당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비공식적으로 한 가지 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천궁2 물량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군 운용 물량의 일부를 우선 전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군의 자체 물량까지 요청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 자산을 빌려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방산업계를 지켜보면서 저는 무기 거래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쪽은 항상 약자입니다. 파는 쪽이 가격을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조건을 정하죠. 무기가 절실한 나라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의 방패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35억 달러를 이미 지불했고 더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군의 자체 물량까지 빌려달라고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인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요. 세계 부유한 나라들이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무기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그때 한국은 자체 무기가 거의 없었죠. 미국과 유엔군의 무기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총 한 자루, 탱크 한 대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는 방공 시스템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그 방패를 간절히 찾고 있었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쟁의 중심에 등장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장성들은 한국 측과의 교섭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죠. 외교 채널 활용 방안, 긴급 공급 요청의 구체적 내용, 추가 계약 가능성까지 모든 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 군사 질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미국이 그랬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동맹국들의 하늘을 지켜주며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왔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이언돔으로 자국을 방어하며 방공 기술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라는 방패를 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정부 관계자들은 서류를 챙기며 서둘러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긴급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저 하늘 어딘가에서 다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점점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일까? 그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6%의 요격 성공률, 콜드런치 발사 방식, 직격 파괴 기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96%라는 숫자, 직격 파괴라는 방식, 콜드런치라는 발사 기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22년 동안 미사일 방어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시스템의 기술적 비밀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놀라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왜 이 시스템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기존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분석가로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어젯밤 교전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통제센터에서 복사해온 천궁2의 교전 기록이었죠. 발사 시각, 미사일 궤적, 표적 궤적, 교전 결과, 수십 건의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천궁2의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교전 기록에서 천궁2의 발사 장면을 다시 확인했죠. 열영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다시 봐도 놀라웠습니다. 화염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발사될 때는 발사대 뒤쪽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로켓 엔진의 화염이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가죠. 그 열기 때문에 발사대 주변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발사 후에는 발사대 자체가 열에 의한 손상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천궁2의 발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밀려 올라오듯 튀어 올랐습니다. 마치 스프링에 눌렸다가 튕겨 나가는 것처럼요. 화염도 없고 거대한 연기도 없었죠.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미사일이 수직으로 약 10m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미사일 뒤쪽에서 불꽃이 터지며 로켓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콜드런치, 이 기술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는 한런치 방식입니다. 발사관 안에서 로켓 엔진을 점화해서 그 추력으로 미사일을 밀어 올리는 것이죠. 간단하고 확실한 방식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발사대가 반드시 표적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엔진이 지상에서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미사일은 발사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표적이 발사대 뒤쪽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사대를 돌려야 합니다. 수톤짜리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회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전장에서 그 몇 초, 몇십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표적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포화 공격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천궁2의 콜드런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먼저 공중에 사출합니다.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나 공중에 뜬 상태에서 엔진을 점화하죠. 공중에서 엔진이 켜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360도 전 방향 교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동쪽에서 미사일이 오든 서쪽에서 드론이 오든 남쪽에서 순항 미사일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발사대를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직으로 올려보낸 다음 공중에서 표적을 향해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포화 공격 상황에서 이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이점인지 아십니까? 수백 발의 미사일이 사방에서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발사대를 이리저리 돌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천궁2는 그냥 하늘로 쏘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사일이 알아서 하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콜드런치 방식, 360도 교전 능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95.6%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콜드런치 기술은 천궁2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러시아의 S-300 계열도 콜드런치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시스템도 유사한 방식을 쓰죠. 콜드런치 자체는 분명 뛰어난 기술이지만 그것만으로 96%의 요격 성공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미사일의 비행 중 기동이었습니다. 교전 기록에서 천궁2 요격 미사일의 궤적을 상세히 분석했죠. 발사 후 상승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표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패턴이었죠. 하지만 중간 비행 단계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궤적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에 가까운 형태였죠. 일반적인 요격 미사일은 날개를 이용해 방향을 전환합니다. 공기역학적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대기가 충분한 저고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날개로 방향을 바꾸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니까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면서 날개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급격한 방향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 구조적으로 엄청난 하중이 걸리죠. 미사일 자체가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궁2의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초음속 상태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날개만으로는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았죠. 미사일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미사일 앞부분에서 미세한 추력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작은 분사구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가스를 특정 방향으로 분사해서 미사일의 비행 방향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지요. 날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추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대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날개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미사일이 표적을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초음속 상태에서도 급격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떨어지며 마하 이상의 속도로 접근하죠. 요격 미사일이 마지막 순간에 미세한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하면 빗나갑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고 그 위치에 정확히 도달해야 하니까요. 천궁2는 추력 편향 제어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미세하게 궤적을 바꿔도 그에 맞춰 따라갈 수 있었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추력 편향 제어, 고고도 초음속 기동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이미 어젯밤에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직격 파괴 방식이었죠.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파편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수천 개의 금속 파편을 사방에 뿌리는 것이죠. 파편 중 일부가 표적에 맞으면 손상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도 됩니다. 표적 바로 옆에서 폭발하기만 하면 파편이 알아서 표적을 맞추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파편으로는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탄두가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대기권 재진입에 견딜 수 있도록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죠. 천궁2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사일로 표적에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요격 미사일이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발생하죠. 충돌 순간 표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건 파편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입니다. 표적의 잔해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파괴죠. 탄두가 살아남아서 떨어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정확도에 대한 요구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파편 방식은 표적 근처에만 가면 되지만 직격 방식은 표적에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마하 이상의 속도로 교차하는 두 물체를 정확히 충돌시키는 것이죠.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기술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직격 파괴 방식, 완전 파괴 보장. 세 가지 비밀을 정리한 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콜드런치로 360도 교전 능력을 확보하고 추력 편향 제어로 초음속 고고도 기동을 가능하게 하고 직격 파괴 방식으로 완전한 요격을 보장한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술만 놓고 보면 한국만의 독점 기술은 아닙니다. 콜드런치는 러시아도 쓰고 추력 편향 제어는 미국도 쓰고 직격 파괴는 사드에서도 구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 안에 모두 통합시킨 것, 그것이 천궁2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과학과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결과였죠. 로켓 기술, 유도 장치 기술, 센서 기술, 소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패를 만든 것이었죠. 저는 메모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죠. 어젯밤처럼 고요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저 하늘 위에서 총알과 총알이 충돌하는 장면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겠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분석가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의 결심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천궁2의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고 밤에는 통제센터에서 레이더 화면을 모니터링했죠.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통제센터의 분위기는 첫 번째 공격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눈빛이 달랐죠.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 요청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보급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한국에 요청한 천궁2 추가 공급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심야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조용했죠. 민간 항공기 몇 대의 궤적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있던 밤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정상 신호 다수 포착, 동쪽 및 남동쪽 구역. 또 시작된 겁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공격 때와 양상이 달랐죠. 동쪽 한 방향이 아니라 동쪽과 남동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표적수 급증 중, 백돌파, 장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격 때처럼 당황하는 모습은 없었죠. 이미 한 번 겪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고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표적 분석 중, 탄도미사일 다수 확인, 드론 군집 동시 접근, 선임 장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방공 자산 가동, 교전 준비, 패트리어트가 깨어났습니다. 사드가 활성화됐죠. 판치르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선임 장교가 추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청웅포대, 동쪽 구역 탄도미사일 우선 교전, 교전 개시. 첫 번째 공격 때 천궁2는 보조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주력 방공망이 교전하는 사이에 배정된 구역을 담당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탄도미사일 표적군에 청궁2가 우선 배정된 겁니다. 96%. 그 숫자가 지휘관의 판단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청웅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영상 화면에서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튀어오르듯 솟아올랐죠. 화염 없이 조용하게 상승하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며 방향을 꺾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불꽃이 작은 별처럼 빛났죠. 한 발, 두 발, 세 발. 연속으로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들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패트리어트도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미사일이 솟아올랐죠. 사드의 요격 미사일도 고고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밤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궤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아군 궤적과 초록색 적 표적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화면 전체가 거미줄처럼 궤적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천궁2의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했습니다.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 레이더 화면에서 두 궤적이 하나로 합쳐졌죠. 격추 확인! 밤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서 번쩍이는 빛이 눈에 들어왔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상공에서 두 물체가 마하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며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충돌, 격추 확인. 세 번째, 격추 확인. 연속이었습니다. 청웅2의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레이더 화면에서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하고 있었죠. 통제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는 청궁2의 성과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시스템이 예상 밖의 성과를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신뢰였죠. 장교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는 천궁2의 궤적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장교들이 이번에는 그 궤적이 나타날 때마다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레이더 화면에 청궁의 궤적이 올라갈 때마다 또 맞출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시스템을 이제는 믿고 있었죠.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적의 공격은 첫 번째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사이에 드론을 섞어 보내 레이더를 혼란시키려는 전략이었죠.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과 미끼인 드론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천궁2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표적의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있었죠.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에 요격 미사일을 집중하고 저위협 드론은 다른 시스템에 넘기는 판단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죠. 수백 개의 표적 중에서 진짜 위협을 순식간에 판별하고 최적의 교전 순서를 계산하고 요격 미사일을 배정하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의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 사격 통제 알고리즘. 실시간 위협 판별 능력. 전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전체가 궤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궤적, 사드의 궤적, 판치르의 궤적, 그리고 청웅2의 궤적이 하늘 위에서 교차하고 있었죠. 밤하늘에서는 연속적으로 섬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천궁2의 궤적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공중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꺾고 표적을 향해 돌진하는 그 독특한 패턴. 그리고 궤적이 표적에 닿을 때마다 어김없이 표적이 사라지는 장면.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하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격으로 파괴하는 장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실수 없이, 빗나감 없이. 통제실의 장교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새벽녘에야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지고 선임 장교가 공습 종료를 선언했죠.
통제실에 다시 한번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공격 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탈진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장교들의 얼굴에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의 상당 부분이 한국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의 대규모 공격, 두 번 모두 청웅투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패는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균형을 바꾸는 기술이었죠. 방공전의 역사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이 정도의 성과를 연속으로 기록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실전 환경에서, 포화 공격 상황에서 최초 실전 투입 시스템이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메모장을 펼치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청웅투는 실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곧 이 통제센터 밖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군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방공 전문가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때 세계가 한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22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분석가가 두 번의 전투를 목격하고 완전히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투 데이터는 곧 전 세계 군사 네트워크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죠. 두 번의 대규모 포화 공격, 다층 방공망의 총력 대응, 그리고 한국 방공 시스템의 압도적인 요격 성과. 이 모든 데이터가 나토 본부, 미국 국방부, 유럽 각국의 군사 분석 기관으로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저도 런던의 싱크탱크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케인, 중동 교전 데이터를 확인했다. 청웅투 관련 데이터가 사실인가? 제 상관이었죠.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죠.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나토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분류했던 시스템이 실전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통제센터에서 두 번의 교전을 지켜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말했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라. 가능한 한 빨리.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머릿속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 있었죠. 두 번의 전투를 목격하면서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긴급 군사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계속 보고서의 내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노트북 앞에 앉으니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성능 평가, 사드의 요격 시험 분석, 이스라엘 방공 체계 비교 연구, 그 보고서들은 모두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죠. 미사일 방어 기술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지금 제가 쓰려는 보고서는 그 전제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서문부터 시작했죠. 먼저 교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대규모 포화 공격, 탄도미사일, 드론,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투입된 복합 공격이었다는 점, 다층 방공망이 총력으로 대응했다는 점, 이 기본적인 맥락을 먼저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 각 방공 시스템의 교전 결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판치르, 그리고 청궁투, 각 시스템의 교전 횟수, 요격 성공률, 표적 유형별 성과를 표로 정리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웅투의 요격 성공률은 두 번의 교전 모두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표적인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죠. 그것도 직격 파괴 방식으로요. 저는 기술 분석 섹션을 이어서 작성했습니다. 콜드런치 발사 방식의 전술적 이점,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의 요격 정확도 향상 효과, 직격 파괴 방식의 완전 요격 보장, 사격 통제 알고리즘의 실시간 위협 판별 능력, 며칠 동안 분석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함해 섹션에서 저는 방공전의 소모전 딜레마를 다뤘습니다. 포화 공격 시대의 요격 미사일 제고의 중요성, 높은 요격 성공률이 탄약 소모 절감에 미치는 영향, 청웅2의 성과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담았죠. 보고서를 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22년 경력 중 가장 신중하게 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죠. 솔직하게 쓰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22년 동안 데이터와 확률을 믿어온 분석가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그대로를 쓰자고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본 분석가는 22년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구하면서 방공 기술의 기준을 미국과 유럽에 두어왔다. 그러나 2026년 중동 교전 데이터는 그 기준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줄을 더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천공투는 실전 환경에서 기존 주력 시스템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입증했다. 이는 단일 교전의 우연이 아니라 두 차례 반복된 결과이며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년간의 신념을 뒤집는 문장이었으니까요. 미국과 유럽이 세계 방공 기술의 정점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그 정점에 올려놓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그렇게 보았고 제 분석이 그렇게 결론 내렸죠. 보고서는 런던 본부로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 군사 분석기관들에게 공유됐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방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도 중동 교전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70여 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각국의 분석가들이 한국 방산산업의 역사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에서의 임무가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을 연구했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청웅2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 수많은 시행착오, 셀 수 없는 시험 발사와 데이터 분석, 그 긴 과정이 있었기에 중동의 밤하늘에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기적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쟁을 연구해 왔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창과 방패의 경쟁이었죠. 더 강한 창이 나타나면 더 강한 방패가 만들어지고 더 강한 방패가 나타나면 더 강한 창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순환이죠. 하지만 중동의 밤하늘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방패는 자국의 하늘만이 아니라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계속 바뀌지만 기술과 노력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케인입니다. 22년 동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략 분석가죠. 하지만 2026년 중동의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죽음을 산산이 부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